샬롬 제이네어 2권 11번째. 그는 먼저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마치 책의 글자를 읽듯 이목 구비와 얼굴 윤곽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는 자세히 읽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결론을 들려주었다. 당신은 내가 제공하는 일자리를 수락하리라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계속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분간 그 일을 맡아 주십시오. 내가 이 동떨어진 조용한 시골의 목사라는 협소해서 정신마저 협소하게 만드는 직분에 영원히 매달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종류이기는 하나 당신은 조용히 살 수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또다시 그가 말을 멈추자 나는 채근했다.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따분한 일인지 말씀드리죠. 부친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어딘가에 얼매일 필요 없게 되었으니 나는 1년 내로 모턴을 떠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모턴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2년 전 모턴에 왔을 때는 학교도 없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발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그래서 나는 먼저 남자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학교를 세울 계획입니다. 건물도 이미 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건물 바로 옆에 방 2칸짜리 작은 집이 딸려 있는데 여 선생은 그곳에서 기거하면 됩니다. 여 선생의 선봉은 1년에 30파운드이고 올리버 양의 후원으로 간소하나마 가재 도구까지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내 교구에서 유일한 부호의 외동딸입니다. 올리버 씨는 골짜기에 있는 바늘 공장 겸 주물 공장의 사장입니다. 올리버 양은 선생의 심부름을 할 사람으로 구제원에서 고아를 하나 데려다가 교육비와 옷값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일만으로 바빠서 사택과 교사에 관한 자질구레한 일까지 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그 학교의 선생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는 약간 서두르는 듯 말했다. 내가 화를 내거나 적어도 얕보는 투로 거절하리라 여기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다. 조금은 짐작했을지 몰라도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종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실상 이것은 하찮은 일자리였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띌 염려는 없을 것이다. 나는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했다. 이것은 고달픈 일이다. 하지만 부잣집 가정교사에 비하면 독립적이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남 밑에서 하녀처럼 일해야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새처럼 무겁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명예롭지 못한 일도 가치 없는 일도 영혼이 타락하는 일도 아니다. 나는 바로 대답했다. 리버스 씨, 정말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의도를 이해하고 하는 말인가요? 시골 동네의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 고작 자장농의 딸 정도입니다. 뜨개질, 바느질, 읽기, 쓰기, 산수 정도만 가르치면 됩니다. 당신이 그동안 습득한 학문과 기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정서와 취미는 또 어떡하고요? 필요할 때까지 놔둬야죠.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당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고 수락한 겁니까? 그럼요, 알고 있어요. 내 대답에 그는 방긋 웃었다. 씁쓸하거나 애처로운 미소가 아니라 만족스럽고 기쁜 미소였다. 그럼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제가 살 집으로 갈게요.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부터 학교 일을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뭐가 잘못되었나요, 리버스 씨? 당신은 모턴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 같군요. 어머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을 보고 짐작한 겁니다. 단조롭고 아무 변화 없는 생활을 계속할 그런 눈빛이 아니니까요. 저는 야심가가 아니에요. 야심가라는 말에 그는 흠칫 놀랐다. 물론 아니겠죠. 그런데 왜 야심이라는 말을 떠올린 겁니까? 누가 야심가라는 거죠? 야심가는 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야심가가 아니라면 그가 입을 다물었다. 그럼 뭔가요? 정렬가라고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오해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겠죠.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연민이에요. 당신은 자극이라고는 전혀 없는 단조로운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고독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쯤에서 그는 힘주어 말을 이었다. 내가 늪지대와 산으로 둘러싸여 하느님이 부여하신 전성과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더러 그런 재능 따위 아무 쓸모도 없는 이곳에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 알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라고 설교하는 내가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이라면 나무꾼이나 물장수도 훌륭한 전직이라고 말하는 내가 하느님의 명을 받드는 목사인 내가 평온한 마음을 찾지 못해 괴로운 지경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자신의 성향과 철학은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방을 나갔다. 이 짧은 대화에서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그에 대해 알아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다이애나와 메리는 오빠와 작별하고 고향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더욱 우울해하고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았다. 둘은 괜찮은 척하려 했지만 감내해야 할 슬픔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숨길 수도 없었다. 다이애나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작별이 되리라고 했다. 세인트 존과는 아마도 몇 해 아니면 몇 평생 못 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오빠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에 모든 것을 바칠 거예요. 무엇보다 강한 혈육의 정까지 말이에요. 오빠가 조용한 사람으로 보이죠. 제인. 하지만 오빠의 가슴 속에는 정열이 숨어 있어요. 따뜻한 사람으로 보이죠. 하지만 오빠는 어떤 면에서는 죽음보다 차가워요. 그리고 정말 힘든 것은 내 양심상 오빠의 무서우리만큼 확고한 결심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심을 비난할 수 없어요. 올바르고 거룩한 기독교적인 결심이니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파요. 아름다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메리는 일감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중얼거렸다. 이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머자나 고향집과 오빠마저 잃어버리겠죠. 그때 작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불행은 혼자 오는 법이 없다라는 속담을 증명하듯이 무슨 일이든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듯 고통에 고통을 더하려고 일부러 운명이 정한 사건 같았다. 세인트 존은 한 통의 편지를 읽으며 창밖을 걸어가더니 방으로 들어왔다. 존 외삼촌이 돌아가셨다. 두 자매 모두 흠칫 놀랐다. 그러나 뜻밖의 충격을 받은 표정은 아니었다. 이 소식은 비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소식 같았다. 돌아가셨다고요? 다이애나가 되물었다. 그래. 다이애나는 뭔가를 알아내려는 듯한 눈빛으로 오빠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래서요? 그녀가 나지막히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말이냐? 다이애나?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별다른 거 없단다. 읽어보렴. 그는 대리석처럼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는 편지를 다이애나의 무릎 위로 던졌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메리에게 건넸다. 메리 또한 묵묵히 읽고 나서 오빠에게 돌려주었다.
세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우울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한참 뒤 다이애나가 말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 메리가 말했다. 아무튼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온갖 상상을 하게 해놓더니 현재와 또렷이 대비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뿐이지. 리버스 씨가 말하더니 편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고 나갔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이애나가 나에게 말했다. 제인, 우리의 태도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까운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퍼하지 않은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엄마의 동생인 외삼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요. 오래전에 아버지와 외삼촌이 크게 다투셨어요. 아버지는 재산을 전부 투기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걸 권유한 사람이 외삼촌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파산하셨고 책임 소재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헤어진 다음 거의 인연을 끊으셨나 봐요. 결국 죽을 때까지 화해를 못하신 거죠. 외삼촌은 그 후에 벌인 사업이 꽤 잘 돼서 2만 파운드의 재산을 모았대요. 외삼촌은 결혼을 하지 않아 슬하에 자식이 없고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우리 셋하고 우리의 사촌 하나가 더 있을 뿐인가 봐요. 아버지께서는 외삼촌이 재산을 우리에게 상속하면 용서해 줄 생각이셨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니 추모 반지 3개를 살 비용으로 세인트 존, 다이애나, 메리에게 금화 30기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른 사촌에게 상속했다는군요. 물론 외삼촌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죠. 하지만 막상 소식을 듣고 보니 잠시나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메리와 나는 각각 1,000파운드씩만 받아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오빠에게도 그 정도면 꽤 가치 있는 액수죠. 그 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났다. 세인트 존과 그의 여동생들도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모턴으로 떠났고 다이애나와 메리는 그 다음 날 마시 앤드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2주일 뒤 세인트 존과 한나가 목사관으로 돌아가자 오래된 마시 앤드는 텅 비게 되었다. 제31장 마침내 들어가게 된 내 집은 하얀 칠을 한 벽과 모래색 바닥을 깐 작은 방에 있는 시골집이었다. 페인트 칠을 한 의자 4개, 탁자 하나, 개종시계 하나가 있었고 찬장에는 큰 접시 2-3개와 작은 접시 하나, 델프트산 찬그릇이 한 벌이 놓여 있었다. 2층에는 부엌만한 넓이의 침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나무 침대와 옷장이 있었다. 크지 않은 옷장이었으나 몇 가지 안 되는 내 옷을 넣어두기에는 꽤 컸다. 그나마도 착하고 마음이 넉넉한 친구들이 준 것들이었다. 저녁 때가 되자 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고아 소녀에게 오렌지 하나를 들려보냈다. 나는 난로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에 학교 문을 열었는데 학생이 20명이었다. 그러나 그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는 3명, 글을 쓰거나 셈을 할 줄 아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2-3명은 뜨개질과 바느질을 할 줄 알았다. 아이들은 이지요 사투리가 심해 나와 그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었던 것이다. 어떤 아이들은 무지하고 무례하고 거칠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고분고분하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 나를 기쁘게 했다. 이처럼 허름한 옷차림을 한 가난한 농부의 아이들도 명문과 자제들 못지않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늘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들 못지않게 훌륭한 재능과 품위, 지성 착한 마음 씀씀이를 타고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 할 일은 그 싹을 돋우는 일이었다. 틀림없이 나는 이 직분을 다하면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생활에서 큰 기쁨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생각으로 내 능력을 10분 발휘하다 보면 하루하루 보람을 느낄 수는 있으리라. 오늘 오전과 오후에 장식 하나 없이 볼품없는 교실에서 나는 과연 즐겁고 흐뭇하고 만족했던가? 나는 거짓 없이 대답해야 한다. 아니다. 나는 무척이나 우울했다. 그랬다. 바보처럼 전락한 기분이었다. 사회 계층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내려간 것 같았다. 나는 무지함과 가난 그리고 전한 신분에 대해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나약하게도 절망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분을 느낀 나 자신을 책망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이것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만으로 큰 진전이었다. 나는 이런 기분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일이 되면 조금은 더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몇 주일 지나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제자들의 발전과 변화를 보면서 기뻐하며 흡족해 할 것이다. 이젠 나 자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자. 어느 편이 더 좋은가? 유혹에 빠져 정열의 노예가 되고 치열하게 노력하거나 발버둥 튀지도 않고 비단의 덫에 걸려 그 위에 덮인 꽃무더기에 쓰러져 잠들고 남쪽 나라에 있는 향락의 별장에서 사치에 빠져 잠이 깨고 로체스터시의 정부가 되어 프랑스에 머물며 삶의 절반을 그의 사랑을 받으며 한동안은 나를 열렬히 사랑할 것이다. 정신없이 보내는 삶. 그는 나를 사랑했다. 어느 누구도 그처럼 나를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결코 아름다움과 청춘과 우아함을 찬미하던 황홀한 고백을 나는 듣지 못하리라.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그런 매력을 찾지 못할 테니까. 그는 나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 말고 누구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도 나는 무엇을 느끼며 사는 것일까? 어느 편이 좋은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마르세유의 신기루의 낙원에서 노예로 살면서 잠시 허망한 행복에 취하다가 후회와 치욕에 쓰디쓴 눈물을 흘리는 것과 영국 중부의 신선한 바람이 부는 소박한 산간 마을에서 어떠한 구속도 없이 여교사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다. 나는 도덕과 법을 준수하여 순간적인 열정과 충동을 억누르고 타파한 것이 옳았음을 느꼈다. 하느님은 올바른 길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나는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할 뿐이었다. 황혼의 명상에 빠져 이런 생각에 이르자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가서 추수기의 노을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을에서 반마일쯤 떨어진 시골집 앞에 펼쳐진 고즈넉한 들판을 바라보기도 했다. 새들은 오늘 하루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 대기는 부드럽고 이슬은 향기롭네. 나는 주위 풍광을 바라보며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잠시 후 울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왜 우는가? 주인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안타까운 것인가? 이젠 그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으며 내가 떠난 뒤 절망적인 슬픔에 빠지고 미친 듯이 분노할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아마 지금쯤 그는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지 못할 만큼 잘못된 길을 빠졌는지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쓸쓸한 모턴 계곡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다. 나는 쓸쓸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이는 굽은 골짜기에 나무에 반쯤 가려진 교회와 목사관이 있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부호 올리버 씨와 그의 딸이 사는 베일 장원의 저택 말고는 보이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고 돌로 된 문 기둥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나
곧 집마당과 풀밭 사이 쪽문 근처에서 나는 기척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리버스시의 늙은 포인터 칼루로가 코로 쪽문을 밀고 있었다. 리버스시는 팔짱을 끼고 쪽문에 기대 서서 양미간을 찌푸리고 기분 나쁠 정도로 엄숙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내가 들어오라고 하자 그가 말했다. 아니요.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요. 동생들이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작은 꾸러미를 하나 주기에 전해주러 온 것뿐입니다. 그림 물감, 상자, 연필, 종이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받으러 다가갔다. 고마운 선물이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 자국이 뚜렷이 보였으리라. 첫날인데 생각보다 힘들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그럼 집이나 가재도구 같은 것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르던가요? 사실 모두 열악하기 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여기는 깔끔하고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아요. 가구도 충분하고 불편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고마울 뿐 실망스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카펫이나 소파나 응그릇 같은 것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고 쾌락주의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5주일 전만 해도 저한텐 아무것도 없었는걸요. 집도 없는 불황아 거지였죠. 지금은 아는 사람도 있고 계속 머물 수 있는 집도 있고 더구나 일자리도 있어요. 저는 하느님의 은총과 친구들이 베풀어준 친절, 혜택받은 운명에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불만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하지만 고독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집은 어둡고 아무도 없어요. 아직 고독을 느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더구나 외로워서 못 견딜 일은 더더욱 없어요. 만족하다니 다행이네요. 아무튼 당신의 뛰어난 식견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과거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싶은 유혹을 굳굳이 물리치기 바랍니다. 적어도 몇 달 동안은 지금의 생활을 꾸준히 지속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자 세인트 존이 말했다. 자기의 기질을 억누르고 전성을 바꾸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할 능력을 조금은 부여하셨죠. 우리의 능력으로 원하는 양분을 얻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의 의지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갈구할 때도 우리는 영양실조로 죽을 이유도 절망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이 갈망하는 양분 많은 옹골찬 양식을 찾으면 되지요. 그리고 설령 더 험하다 할지라도 운명이 가로막은 것만큼 넓고 쭉 뻗은 길을 찾아 모험심으로 충만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겁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참으로 비참한 기분이 빠져 있었어요. 목사의 길에 들어선 것을 후회하며 아무런 변화 없는 단조로운 직무를 벗어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요. 나는 좀 더 정열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작가나 예술가, 웅변가들과 같은 좀 더 자극적인 일을 동경했죠. 목사가 아니라면 어떤 일도 좋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부목사의 법에 아래서 정치가와 군인의 심장, 명성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죠. 내 삶은 덧없이 불행하다. 따라서 목숨 걸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동안 어둡고 치열한 갈등 끝에 구원의 빛이 비쳤어요. 그동안 얽매였던 내 생활은 당장 끝없는 벌판을 향해 뻗어나가고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 일어나 온 힘을 다해 날개를 펴고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으로 날아갔어요.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머나먼 곳까지 그 사명을 전파하려면 군인, 정치가, 웅변가가 가진 재능과 의지, 용기와 설득력이 필요했죠. 모든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선교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혁명적으로 변했어요. 능력을 억압해하던 사슬이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될 아픔만이 남아있을 뿐 억압의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죠.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딪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처리할 사무 몇 가지를 정리하고 모턴의 계승자도 결정하고 뒤엉킨 감정들을 헤쳐나가거나 끊어버리면 나약한 마음과의 마지막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고 말겠다고 맹세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유럽을 떠나 동양으로 갈 겁니다. 그는 특유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말을 끝마치자 내가 아니라 기우는 해를 바라보았다. 나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와 나는 들판에서 쪽문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등지고 있었다. 그래서 풀로 뒤덮인 오솔길을 걸어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시간 그 풍경 속에서는 귓가에 울리는 골짜기에 물 흐르는 소리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음방울 소리처럼 곱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리버스 씨. 잘 지냈니? 카를로 목사님보다 걔가 먼저 친구를 반기네요. 제가 들판을 걸어올 때부터 벌써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던데요. 목사님은 아직도 저를 등지고 계시네요. 이것은 사실이었다. 처음에 리버스 씨는 음악과도 같은 목소리를 듣고 마치 머리 위에서 벼락이라도 친 듯 깜짝 놀랐다. 그런데 목소리가 멈췄는데도 깜짝 놀랐을 때 자세 그대로였다. 쪽문에 팔을 걸치고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섰다. 환상 속에서나 범직한 모습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로부터 3미터, 약 1미터쯤 떨어진 곳에 온통 하얗게 단장한 젊고 우아한 여자가 있었다. 풍만하면서도 곡선이 미끈하고 아름다웠다. 허리를 숙여 카를로를 쓰다듬고 나서 머리를 들고 긴 페이를 젖히면서 그의 앞에 꽃이 피어나듯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완벽한 아름다움이란 너무 과장된 표현 같지만 이 말을 취소하거나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영국의 따뜻한 기후와 토지에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용모, 축축한 바람과 안개 자욱한 대기가 정성껏 가꾼 장미와 백합의 빛깔이라는 게 꼭 알맞은 표현일 것이다. 매력이 넘치지 않는 구석이 없었고 어떤 결점도 보이지 않았다. 이 젊은 여자는 조화롭고 반듯하고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명화에서나 범직한 커다랗고 둥근 눈의 검은 눈동자였다. 예쁜 눈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기속 눈썹이 그늘을 드리우고 눈 위에 눈썹은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다. 밝고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빛깔과 조화로운 색채에 안정감을 더해주는 밝고 미끈한 이마, 갸름하고 맑고 반들반들한 볼, 건강해 보이는 싱싱하고 붉은 입술, 흠집 없이 가지런하게 반짝이는 이 보조개가 팬 작은 턱, 머리 장식을 달고 길게 늘어뜨린 윤기 나는 머리칼. 한마디로 이상적인 미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자연이 그녀를 편애한 것이 틀림없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야박한 계모처럼 굴더니 이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할머니처럼 아낌없이 베푼 것이다. 세인트 존 리버스는 지상에 내려온 천사를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돌아서서 그녀를 쳐다보는 그를 보며 나는 자연스레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자연히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새 아름다운 요정으로부터 눈길을 돌려 쪽문 옆에 핀 둘곡화 넝쿨을 바라보고 있었다. 상쾌한 저녁이긴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나오셨네요. 그가 눈처럼 하얀 꽃봉오리를 지르 밟으면서 말했다. SC에 갔다가 오늘 오후에 돌아왔는걸요. SC는 20마일 약 32km쯤 떨어진 큰 도시였다. 목사님이 새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학교를 열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싶어서 차를 마시자마자 모자를 쓰고 이렇게 골짜기를 건너온 거예요. 이분이 선생님이신가 봐요. 네,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모턴이 마음에 드세요? 그녀는 솔직하고 꾸밈 없는 몸짓과 태도로 나에게 물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네, 좋아요. 마음에 드는 곳이 많아요. 학생들은 기대하셨던 만큼 열심히 따라오나요? 물론이에요. 집은 어떠세요? 만족해요. 살림살이가 그 정도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충분해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앨리스 우드는 어때요? 참 착한 아이예요. 말도 잘 듣고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럼 이분이 타고난 미모의 자상가의 상속자인 올리버 양이구나. 얼마나 많은 행운의 별들이 그녀의 탄생을 도왔을까. 제가 가끔 와서 가르치는 걸 도울게요. 기분 전환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변화를 주고 싶거든요. 리버스 씨. 저는 SC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 저녁 아니 오늘 새벽 2시까지 춤을 췄어요. 폭풍 이후 연대가 계속 주둔해 있는데 정말이지 장교들은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마을에 칼 가는 사람이나 가히 장수는 그 발밑에도 못 미칠 거예요. 그때 세인트 존이 아래 입술을 내밀며 윗 입술을 비죽거리는 것 같았다. 올리버 양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는 그의 앙담은 입술 언저리가 특히 딱딱해 보였다. 들고칼을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미소도 짓지 않고 무뚝뚝하게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그런 그에게 그녀는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젊음과 장밋빛 뺨, 보조개, 빛나는 눈동자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웃음이었다. 그가 말없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자 그녀는 다시 한번 카를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카를로는 나를 좋아하지? 그렇지? 카를로는 친구를 무뚝뚝하게 대하지도 않고 어색해하지도 않아. 말을 할 수 있다면 침묵하지도 않고 무슨 말이든 건넬 거야. 그렇지? 그녀가 타고난 아름다운 자태로 몸을 구부리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 앞에 있던 젊고 엄격한 주인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근엄한 두 눈은 뜻하지 않은 불길에 휩쓸려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얼굴이 불그레한 그는 아름다운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가슴이 갑자기 부풀어 올랐다. 그의 심장이 모진 압박을 견디다 못해 의지에 반해 부풀어 오르고 자유를 갈구하며 새책에 고동치듯이 그러나 그는 노련한 기수가 앞발을 들고선 준말을 제어하듯이 튀어오르려는 자기 심장을 억눌렀다. 부드럽게 다가가려는 그녀를 말로든 몸짓으로든 일절 받아주지 않았다. 아빠 말씀이 리버스 씨께서 요즘통 우리 집에 안 오신다던데요. 베일 장원에는 아예 발길을 끊으신 거예요. 지금 아빠 혼자 계시고 몸도 불편하신데 저랑 같이 가서 뵙지 않으실래요? 올리버 양은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지금은 찾아뵙기에 적당한 시간이 아닙니다. 세인트 존이 대답했다. 적당한 시간이 아니라뇨. 오히려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아빠에게 말동무가 가장 필요한 시간이에요. 공장 문을 닫고 나서 가장 한가한 시간이니까요.
리버스 씨, 같이 가세요. 왜 그렇게 망설이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침묵의 틈을 스스로 메웠다. 그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우아한 곱슬 머리를 흔들면서 말했다. 참 그렇지. 정신을 놓고 있었나 봐요. 주책이지. 죄송해요. 저하고 얘기할 기분이 아니라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다이애나 양과 메리 양이 떠나고 모하우스도 텅 비어서 무척 서운하시겠어요. 참 안타깝네요. 저랑 같이 아파한테 가요. 오늘 밤은 곤란할 것 같네요. 로조먼드 양. 세인트 존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 자신은 알고 있으리라. 그러시다면 할 수 없죠.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으니까요. 이슬이 내리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으나 그는 살짝 손대는 것이 다였다. 안녕히 가세요. 그는 메아리처럼 공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그녀가 그렇게 물어볼 만도 한 것이 세인트 존의 얼굴은 그녀의 옷만큼이나 창백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나서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발길을 옮겼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녀는 요정처럼 사뿐사뿐 들판을 걸어 내려가면서 두 번이나 그의 뒷모습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동안 정작 나의 괴로움을 잊고 있었다. 언젠가 다이애나가 자기 오빠를 두고 죽음처럼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끝.